대위는 다시금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진 듯 열띤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고는 그 진리가 어떻게 일류샤를 후려 갈겼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려는 듯이 오른손 주먹으로 왼편 손바닥을 힘껏 내리쳤다. 바로 그날 그 애는 무섭게 열이 나서 밤새껏 헛소리만 하더군요. 그날은 온종일 저하고도 별로 말을 하려 들지 않고 입을 딱 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까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창문 쪽으로 엎드려 공부를 하는 채 하고 있었습니다만 공부 같은 것은 염두에도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은 한 잔 들이켰기 때문에 별로 기억에 없습니다. 슬픔을 잊으려고 마시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저도 죄 많은 놈입니다. 그래서 마누라도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저는 그 마누라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슬픔을 잊으려고 주머니를 틀어 술을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를 너무 경멸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 러시아에서는 술꾼들이 제일 가는 호인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호인들은 예외 없이 모두 술꾼이지요. 아무튼 저는 그날 술을 마시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일류샤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에 남은 것이 없지만 바로 그날 아침부터 학교 아이들이 그 애를 웃음거리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야, 팥뿌리의 자식아, 너희 아버지가 팥뿌리를 움켜잡혀 술집에서 끌려 나왔는데 넌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면서 하면서 놀려댔다는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 애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걸 보니 얼굴이 창백한 게 그야말로 사색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지요. 대꾸가 없었습니다. 하긴 집에선 어머니나 누이들이 귀찮게 끼어들어서 자꾸만 캐물으려 들기 때문에 얘기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딸들은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 중으로 모든 걸 죄다 알아버렸거든요. 바르바라는 지질이 못난 어릿광대 같으니 도대체 아버지가 하는 일에 한 가지라도 이치에 닿는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꾸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았다. 우리가 하는 일에 이치에 닿는 일이라곤 아마 하나도 없을 거야. 그때는 이렇게 얼버무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일루샤를 데리고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려 두겠습니다만 전에도 저는 그 애를 데리고 저녁마다 지금 당신과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을 거닐곤 했습니다. 저희 집 대문에서 저기 울타리 밑길가에 쓸쓸히 놓여있는 저 커다란 바위돌까지가 저희들의 산책 코스입니다. 저기서부터는 이 어버이 목장이 시작되는데 참으로 한적하고 아름다운 곳이지요. 저와 일루샤는 언제나처럼 손을 맞잡고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 애의 손은 아주 조그맣고 손가락은 가느다랗고 차갑습니다. 그 애는 가슴을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 아빠 하고 부르지 않겠어요. 왜 그러니 하며 그 애를 보니까 눈이 번들번들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놈이 감히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지 않니 일루샤야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놈하고 화해를 하면 안 돼요, 아빠. 절대로 화해하지 마세요. 학교 아이들이 그러는데 그 일 때문에 아빠가 10루블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다, 일루샤야.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놈한테 돈을 받지는 않겠다. 하고 저는 말했지요. 그랬더니 그 애는 온몸을 떨며 그 조그만 손으로 제 손을 왈칵 움켜쥐고는 입을 맞춘단 말입니다. 아빠, 아빠, 그놈한테 결투를 신청하세요. 네, 학교에선 모두들 아빠가 급장이가 되어서 결투를 신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놈한테 10루블리를 받았다고 막 놀려대고 있어요. 일루샤야,
나는 그놈한테 결투를 신청할 입장이 못 된단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지금 당신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정을 대강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애는 끝까지 열심히 듣고 나더러 아빠, 그렇더라도 그놈하고 절대로 화해는 하지 말아요. 내가 어른이 되면 결투를 신청해서 그놈을 꼭 죽여버릴 테야 하고 말하더군요. 그 애의 눈은 불길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른 말을 해줘야 하겠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결투라 해도 사람을 죽인다는 건 죄가 되는 짓이야. 그랬더니 아빠, 그럼 난 어른이 되면 그놈을 때려 눕힐 테야. 내 칼로 그놈의 칼을 쳐서 떨어뜨리고 그놈한테 덤벼들여 그놈을 넘어뜨릴 때야. 그리고는 그놈의 머리 위에 칼을 높이 쳐들고 이렇게 말해줄 테야. 당장 내 놈을 죽일 수도 있지만 목숨만은 살려주마. 알겠니? 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떻습니까? 지난 이틀 동안 그 조그만 머릿속에서 이런 계획이 짜여졌단 말입니다. 그 애는 밤낮 없이 이런 방법으로 복수할 생각만을 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가 학교에서 되게 얻어맞고 집에 돌아온다는 건 그저께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그 애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에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애가 혼자서 자기 반 학생 전부를 상대로 하여 마치 심장에 불이라도 붙은 듯이 아무에게나 닥치는 대로 싸움을 건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엇보다 그 애의 몸이 염려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다시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빠, 이 세상에선 돈 많은 부자가 제일 힘이 세지 하고 묻지를 않겠습니까? 그렇단다, 일루샤야. 부자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단다. 그럼 아빠, 나는 부자가 될 테야. 장교가 되어 적을 모조리 쳐 무찌르거든. 그러면 임금님이 많은 상금을 주실 테니까 그걸 가지고 돌아오면 그땐 아무도 우리를 깔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고는 잠깐 입을 다물고 있다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그 조그만 입술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고장은 정말 나쁜 곳이에요. 일루시엔카, 그다지 좋은 곳이라곤 할 수 없다. 그럼 아빠, 우리 다른 데로 이사 가요. 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좋은 곳으로 가야 해요. 그래, 우리 이사 가자, 일루샤. 돈이 좀 벌리면 곧 이사를 가기로 하자.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어두운 생각을 털어버리기에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그 애와 함께 다른 고장으로 이사가는 얘기며 말과 마차를 사는 얘기며 그 밖에 여러 가지 공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누나들을 마차에 태우고 그 위에 단 지붕도 만들어주자. 너하고 아빠는 마차 옆을 걸어가기로 하고 아니 너만은 이따금 태워줄게. 그렇지만 아빠는 걸어가겠다. 우리 말이니까 아껴야 할 게 아니냐. 우리 식구가 다 탈 수는 없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사를 가는 거야. 이 말을 듣고 그 애는 미칠 듯이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집에 말이 있어서 자기가 그걸 타고 간다는 게 기뻤던 모양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러시아의 아이들은 말과 함께 세상에 태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저희들은 오랫동안 이런 얘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지요. 이것이 바로 그저께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그 애는 어제 아침에도 학교에 갔었는데 돌아오는 걸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울 만큼 침울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자고 나왔습니다만
입을 봉한 채 좀처럼 말을 하려 들지 않더군요. 산들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해는 아주 떨어졌는데 그야말로 가을빛이 완연했습니다. 게다가 주위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마음은 서글퍼지기만 했습니다. 예, 일루샤야, 길 떠날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전날의 화제를 다시 꺼내려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저희 손 안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 무슨 다른 일이 생긴 모양이군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희들은 지금처럼 이 돌이 있는 데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는 돌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연이 가득 떠올라서 펄럭펄럭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30개 가량은 되었을 겁니다. 요즘은 연을 띄우는 계절이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